자, 이번 시간은 363페이지예요. 매매입니다. 매매. 계약법의 이제 각칙이죠. 자, 매매라는 것은 먼저 뭐냐? 매매라는 것은요, 어느 일방이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이전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정, 그리고 상대방은 그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바로 매매입니다. 따라서 이 매매는요, 재산권 이전의 약정과 대금 지급의 약정이 이루어지면 일단 민법상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은 그 성질이요, 쌍무계약으로서 유상 쌍무계약이에요. 그죠? 쌍무 유상계약이다. 그리고 이 계약은요, 매매계약은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낙성 분료식 계약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매매에서 현실매매라는 게 있는데, 이 현실매매는, 이것은 매매를 통해서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그 매매하는 그 장소에서 모두 실현되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현실매매라고 해요. 따라서 현실매매는 매매계약의 한 종류로서요, 그 현장에서 대금 지급과 약속한 대금 지급, 그리고 재산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현실매매는 단순한 매매의 한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역시 낙성 분료식 계약으로서요, 쌍무 유상 계약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이거는 요물 계약이다 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요물 계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매매가 계약 성립하면 어떻게 되냐?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돼요. 이때 그 매매로부터 합의가 돼야 될 사항, 합의 사항은 두 가지만 일단 갖추어지면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는 바로 재산권 이전에 관한 약속입니다. 재산권 이전의 약정, 이게 약속이 되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재산권 이전의 약정에 대해서 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지면 돼요. 대금을 얼마로 정하고 얼마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이때 드디어 매매계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즉 매매 비용은요, 매매 계약 비용은 원칙적으로요, 쌍방이 균분하게 부담한다 그죠? 다만 이거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 약정이 우선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매매의 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요. 매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우리는요, 매매를 장차 하기로 미리 예약해 둘 수 있죠. 미리 예약하는 것을 매매의 예약이라고 해요. 장차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 미리 약정하는 것을 우리는 매매의 예약이라고 한다. 이 매매 예약은 365페이지입니다. 그 예약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형태에 따라서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이 있어요. 이 편무예약과 쌍무예약이란 것은 장래에 가서, 그때 가서 어느 일방이 매매하자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면 상대방이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이 매매 예약에서 승낙의 의무를 이 예약 당사자 모두가, 쌍방이 모두 지고 있으면, 쌍방 모두가 부담하면 이것을 우리는 쌍무예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 승낙 의무를 어느 일방이 부담하기로 하면 이걸 우리는 편무예약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요. 자, 승낙의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라고 둘이가 합의하겠죠. 합의할 때 한 사람 부담하기로 하면 편무예약, 예약 당사자 모두가 부담하면 쌍무예약이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렇게 하면요, 이 승낙의 의무를 이행해 줘야만 매매계약이 체결돼요. 그때 가서, 그죠? 장래에. 그래서 만약에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아야 그때서야 겨우 승낙할 의무를 실현시켜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것이 바로 이게 쌍무예약 또는 편무예약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아예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어느 일방이 매매계약이 완성되어 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하기만 하면 이미 상대방 그 의사를 받은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냐 이걸 불문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이러한 내용의 예약 형태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 이 예약을 매매로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 일방적 권리를 과연 한쪽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예약 당사자 두 당사자 모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때 그 예약을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 즉 완결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예약 완결권이라 하고 이 예약 완결권을 쌍방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 쌍방 모두에게 있으면 이렇게 보유하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쌍방 예약이라 하고 또 예약 완결권 즉 장래의 예약을 매매로 완성시켜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일방이 가지고 있기로 하면 이렇게요. 일방이 보유하기로 하면 이때는 일방예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매매의 형태, 종류는 네 가지다. 그죠? 쌍무예약, 편무예약, 쌍방예약, 일방예약 이러한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종류 중에 우리 민법은 어느 것을 원칙으로 채택했냐? 민법상으로는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죠. 민법 규정 564조에 가면 366페이지죠. 564조에 가면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예약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의 태도는 일방예약으로 일단 추정해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따라서 민법의 태도는 일방예약의 추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거네요. 예약 완결권을 어느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예약의 추정인 민법의 태도다. 그러면 우리는 일방예약의 의미를 정리하겠네요. 자, 일방예약의 의미는 예약 완결권을 어느 일방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예약이다라는 것이고 이때 예약 완결권의 성질을 좀 알아두셔야겠죠. 예약 완결권의 성질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이것을 어느 한쪽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약 완결권은 366페이지에 정리해놨습니다. 예약 완결권이란 매매 예약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해서 매매를 완성시켜 버릴 수 있는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그죠? 형성권요. 그리고 그 성격은 재산권의 성질을 갖고 있죠. 매매를 만드는 거니까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따라서 이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성이 있다. 그죠?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이래 되겠죠. 물론 채권자, 즉 예약 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채권자가 대위할 수도 있겠죠. 대위권도 가능하다. 이래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예약 완결권의 성질이에요. 그리고 형성권이니까 당연히 행사할 때는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결하니까 단독행위다. 이렇게 하겠죠. 단독행위로 행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예약 완결권의 기본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요, 양도 가능하고 상속 가능하니까요, 예약 완결권을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행사. 이 행사는 어떻게 해요? 형성권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이래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게 바로 일방적 의사표시. 이게 바로 형성권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예약 완기권을 행사할 때 행사 기간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되냐? 그래요. 이거는 제척기간 적용받죠. 왜? 형성권이기 때문에, 형성권의 성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기간을 적용받게 되고,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매매 예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제척기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제척기간이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에 대해서 상대방은요,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는요, 예약 완결권에 대한 일정한 상당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해달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약 완결권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이때는 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즉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라고 해석해야 되니까 상실한 걸로 간주해야겠죠. 그죠? 따라서 이 제척기간 10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상당기간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최고권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 상대방이 예약 완결을 행사하는 그 의사표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이것은 예약 완결은 상실돼 버리죠. 그죠? 상실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는 366페이지에 디귿 동그라미 예약 완결권의 행사. 여기에 예약 완결권은 행사권이기 때문에 10년 내 제척기간 내 행사 내 해야 되고, 그 제척기간 도과해버리면 소멸해버립니다. 물론 이 제척기간은요, 이 제척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이렇게 되죠. 당사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조사해서 해결합니다. 자, 다만 이제 기간이 10년 너무 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에 대해서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상당기간 내에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즉 받지 못하면 그때는 그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부동산에 관한 예약 완결권이라면 이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죠.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건 어떻게 하냐? 가등기된 예약 완결 행사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가등기 의무자. 즉 당의 부동산이 소유권이 제3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한테 또는 전득자한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가등기해 준 가등기 의무자, 이 의무자한테 행사하면 되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자. 예약 완결을 행사할 테니까 본등기 하자. 소유권 내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넘겨라. 이렇게 하는 거는 가등기 의무자. 이 가등기 의무자가 곧 누군가요? 바로 예약 당사자인 의무자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행사하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요, 만약에 그 당의 부동산 목적물이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한테 계약금 기타 명목으로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하게 되고, 이때 금전 기타 물건 교부된 그것을 우리는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 매매계약 당사자 중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한테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하는 그것을 계약금이라 합니다. 그러면 계약금, 이 계약금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죠.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어떤 것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를 정하고 이때 그 계약금 계약이 완성되려 그러면 반드시 그 계약금이 교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의 성질은 바로 요물계약성을 띈다. 이렇게 되겠죠. 동시에요. 매매계약, 기본계약인 매매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계약금 계약하죠. 따라서 이것은 종된 계약이 되겠죠. 자,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종된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은요. 자, 이때요. 다만 이 계약금 계약은 그럼 반드시 주된 계약인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냐?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말도 시험에 우리가 출제되고 있죠. 자, 계약금 계약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교부되고, 자, 이때 계약금이 교부되면 이 계약금에는 어떠한 성격이냐, 뭐 계약금의 성질 아니면 그 성질에 따라서 계약금의 종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계약금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 사이에는 어떤 계약인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그것을 뭐하냐, 계약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증거 역할을 한다 그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계약금은 증거 역할을 하는 증약금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증약금이라는 것은 모든 계약금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계약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증약금은 모든 계약금이 갖는 성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즉 아무 이유 없이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교부하고 수령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계약금이 주어졌다, 교부되었다는 것은 곧 계약이 존재한다라는 증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해약금입니다. 해약금. 어떤 계약금이 교부되었다는 것은 그 계약금 속에 계약금이라는 그 지급된 계약금 속에는 당사자가 해제권을 계약금에 붙여 넣어 가지고 주고받은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그러한 내용의 계약금이에요. 약정되어 있는 그 계약금 안에는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는 계약금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제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유보된 계약금이다. 이런 의미로 쓴 계약금의 의미를 우리는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해약금. 따라서 해제권이 유보된 계약금. 그래서 결국은 이 해약금이라는 것은 그 안에 교부된 금전이나 물건 안에 양 당사자는 해제권을 유보해 놨기 때문에 해제권을 상대방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계약금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 해약금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위약금. 자, 위약금이란 것은 이것은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를 이행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즉 약정을 위반하여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지금 주는 이 금전을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배상이라든지 분쟁을 이 금전, 지금 준 이 계약금의 이 금전을 가지고 해결하자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이 금전, 주고받은 이 금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두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자. 이렇게 미리 약속해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약금의 경우는 반드시요, 위약금 특약을 합니다. 이렇게 약정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약금 약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계약금의 성질을 위약금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위약금은요, 당사자가 요 특약할 때 어떤 내용의 특약으로 위약금을 약정을 했을까에 따라서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금전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전, 즉 금전배상에서 손해가 얼마인가를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나면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미리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다투지 말자고 약속할 수 있겠죠. 그 약속하는 모습이 바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은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약속해 버린다는 거예요.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가지고 다투지 말자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는 미리 손해배상에 대해서 그 금전을 약속해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손해배상금,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금을 얼마로 할까를 미리 예정해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약정으로 되어 있는 위약금 특약을 손해배상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약정의 내용이 손해배상 예정의 위약금 약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위약금 약정이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한다면 그 상대방한테는 손해가 발생하죠.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 채무 불이행한 사람은 제재를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칙을 가해야겠죠. 그 벌칙 가하는 것을 상대방이 교부한 계약금을 몰수해버리겠다라는 이 제재적 목적으로, 징벌의 목적으로 이 위약금 약정을 해둘 수 있죠. 즉 약속을 위반했다면 이 교부된 금전을 몰수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위약벌, 약속을 위반한 사람한테는 징벌의 목적으로 몰수하는 그 대상인 계약금이다라고 약정해 버릴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는 위약벌 약정이다 이렇게 해석하겠네요. 그죠? 즉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 약정의 내용을 가지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손해배상 예정의 그러한 약정과 위약벌 약정으로서의 약정이 차이가 뭘까? 이게 중요하겠죠. 두 개로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손해배상 예정이 됐을 때는 여기는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이 발생할 것이고 손해배상을 다투지 말자고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별도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더 내놔라 할 수 없습니다. 즉 약속한 금액보다 더 큰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더 내놔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은 손해배상금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이 그만큼 안 되니까 남는 돈을 돌려줘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별개의 손해배상,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러한 권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장점은 뭐냐?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인지 다툴 필요도 없고 그것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미리 약속해 놨으니까.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했다면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그 금전은 바로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별도로 손해배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받은 사람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 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으로 자기가 몰수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채무 불이행했을 때는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금을 얼마나 받아야 되죠? 그렇죠. 바로 계약금으로 지급한 그 계약금의 배액을 받아내야 됩니다. 왜? 먼저 준 돈은 준 사람의 돈이니까 받아내고 그리고 그만큼의 손해배상을 주기로 했으니까 2배를 줘야 되겠죠. 그래야 손해배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교부한 자가 만약에 채무불이행했다면 그 손해배상금으로 교부된 금액이 손해배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몰취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령한 당사자가 채무불이행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그 배액을 상대방 교부자한테 지급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위약벌 약정으로 위약금 특약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요. 채무불이행한 당사자는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 남아있죠. 따라서 여기는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이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그죠? 그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위약벌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공평할 수가 있어요. 어느 일방만이 의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의무 이행을 확실히 할 테니까 내 그러면 믿어라. 그래서 내 계약금 줄게. 이래 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가 위약벌 약정인 위약금 특약을 해놔버리면 교부한 사람은 자기가 채무불이행하는 순간에 몰수당합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채무불이행했으니까 상대방은요. 수령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별도로 더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주로 어떻게 해요?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이런 약정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위약금 약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그 두 가지 형태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 부분이 두 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약정을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위약금 약정이 과연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인지 아니면 위약벌 약정인지 어느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과연 위약금 특약에 있는 이 약정의 내용이 이 두 개가 중에 어떤 걸까? 분명할 경우는 문제 안 됩니다. 그 내용이 손해배상 예정으로 분명하게 약정을 했거나 또는 위약벌 약정으로 분명히 했을 때는 그 약정대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위약금 약정은 했으나 그 약정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 약정인지 불분명하다면 이때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 위약벌 약정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 두겠다. 이렇게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했다. 즉 계약 당사자 누구든지 채무불이행을 하면 채무불이행한 당사자는 계약금 지급된 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자라고 약속했는 걸로 추정한다. 그럼 공평하죠. 교부한 사람이든 수령한 사람이든 간에 약속한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약벌 약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이거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고 위약벌 약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몰수해버리고 별도로 손해배상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하려면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증명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추정해놨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라고 증명해야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따라서 위약벌 약정은 주장자가 스스로 증명하면 됩니다. 입증하면 이것이 부정되고 이 내용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는 결국은 계약금의 형태가 성질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증약금은 모든 계약금이 다 가능 성질이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위약금,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위약금으로 인정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상의 입장은 뭐냐 이거죠. 민법은 어떻게 취하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일단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해약금인 것으로 일단 인정해 놓자 이렇게 해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약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 민법의 태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증약금은 모든 계약금이 다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 해약금으로 인정할 거냐 위약금으로 인정할 거냐 이러니까 우리 민법은 해약금으로 추정하겠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근거는 몇 도냐 우리 민법에 있다. 이게 565조에 해약금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약금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라 해야 되냐 바로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금 계약에 따르는 계약금을 지급 교부하면서 반드시 특약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에 채무 불행을 한다면은 우리 이 계약금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고 별도의 약정을 붙여야만 특약, 그래야만 위약금 약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결론됩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계약금을 정한 다음에 교부를 했다라고 하면 일단 민법 규정에 의해서 그 계약금 속에는 해제권이 들어있구나라고 추정력이 발생해요. 해약금 추정을 발생해요. 그런데 그 안에 계약의 내용을 쭉 쓰다 보니까 만약에 그 계약 내용에 특약으로 하나 적어놨는데 보니까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한다면 교부자는 손해배상으로 그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수령자가 채무 불이행할 때는 그 배액으로 손해배상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나 붙여놨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리 온다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 외에 별도의 약정,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때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해서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은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 있는 이 민법상의 태도인 해약금 추정은 어떤 내용으로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민법상의 해약금 추정은 결국은 여기는 그 안에 계약금 안에 있는 해제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라는 행사 요건을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겠죠. 이렇게요. 자, 해제권 행사를 어떤 모습의 요건 하에서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는 첫 번째,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해제권 행사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일방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이 해제권을 행사해라 라고 해요. 착수하기 전까지만. 두 번째요. 만약에 교부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자기가 교부한 그 계약금을 포기해야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놨어요. 즉 포기해야만 내나 하지 못한다는 거죠. 계약금의 포기를 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수령자가 해제권 행사하고 하려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권을 행사해라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가 할 때는 포기하고 수령자가 할 때는 배액을 돌려주면서 해제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요. 해제권 행사니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죠. 해제한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면 되겠죠.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가능하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판다 이렇게 하도 이건 뭐예요? 해제했다 너한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야 너 해제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행위는 바로 묵시적으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석하면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해제권 행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행의 착수라는 개념입니다. 나머지는 현실적인 개념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죠? 판단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데 이행의 착수가 문제예요. 자,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당사자끼리 약속한 내용대로 급부를 행하는 것을 이행이라고 그것을 시작하는 것을 착수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행의 착수는 급부하기로 한 내용을 전부를 이행에 착수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만 이행에 착수해도 일부 이행에 착수해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념을 조금 더 확대시켰어요. 이행을 하는 직접적 행위뿐만 아니라 이행에 들어가기 직전의 행위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행의 직전 행위. 이 직전 행위를 뭐라 하냐? 전제 행위라 그럽니다. 전제 행위. 이 전제 행위까지도 여기에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도금을 지급할 매수인이 중도금을 준비해서 지급할 날짜에 그래서 중도금을 건네주기로 한 약정된 장소로 나가면서 매도인한테 야 중도금 들고 내 나갈 테니까 너 장소로 나와라 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이 뭐예요? 이행에 착수란 거예요. 원래 이행에 착수라는 건 중도금 여기 있다 내 미는 것이 이행에 착수죠. 근데 내 밀지 않았지만 야 내 준비해서 내 간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뭐가 된다고? 이행에 착수다. 이게 바로 전쟁이죠. 직전행위죠. 이것도 역시 이행의 착수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행의 착수가 있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 해제권 행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해 두시는 게 중요한 핵심이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행사를 의사표시했다고 하면 효과는 어떻게 될까? 해제권 행사의 효과. 효과는요, 해제권 행사했으니까 해제 효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소급해서 그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는요, 주고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행에 들어간 게 없죠. 계약 내용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돌려주고 돌려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상회복이라는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해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여기서는 인정할 수가 없죠. 따라서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의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채무불이행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겠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 있는 법정 해제, 즉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해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상회복, 손해배상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 우리 민법의 565조에 따라서 해제할 때는 그 효과가 소급해서 계약이 무효되는 것 외에는 그 외에 원상회복이니 손해배상 책임이니 하는 것은 생길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일이 없다.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 해제권 행사와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자꾸 이걸 내죠. 이런 게 그죠?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해제권 행사인데 그 결과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계약금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 민법에 나오는 요게 해약금에 의한 해제, 요 내용은 반드시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해 두셔야겠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한다면 여기에 이행의 착수는요, 중도금 지급 일자가 있겠죠. 이행기가 있을 거예요. 이행기. 근데 매수인이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중도금 일부를 만약에 매도인한테 지급했다면, 송금했다면 그것도 역시 이행의 착수냐라는 문제예요. 예컨대 이행기는 11월 10일이 이행기예요. 그런데 당의 목적물이 가격이 자꾸 폭등하니까 매도인이 나 안 팔아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중도금을 미리 10월 10일 날 중도금 중 일부를 송금해 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 행위가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거냐 이 말이죠. 이행의 착수가 있었다 해버리면 이때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이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해제권 소멸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있다는 것이죠. 판례가. 그게 뭐냐.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당에 채무를 쥐고 있는 당사자가 그 전에 일부 이행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이행이, 채무 이행이 변제기 이행기에 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전에 이행하는 것도 적법한 이행의 착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렇게 이행에 착수해버리면 매도인은 또 매수인은 더 이상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행에 착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우리 판례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 교재는요, 368페이지에 가면 제류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일어났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행사 방법 해놨습니다.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다만 행사 기간은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인데 그 이행의 착수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걸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행사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만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고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원상회복할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매매 효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